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이제 인도 사상과 불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아, 어떤 내용들을 담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 불교가 탄생하기 전에 인도라는 사회, 문화를 지배하던 사상이 있었겠죠. 그걸 우리가 바라문교라고도 이야기하고, 힌두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인도 철학, 이라고도 표현은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인도의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중심적인 사상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바탕에서 불교는 그러면은 기존의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럼 다른 이유는 뭔가? 왜 다른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불교만의 특징, 불교가 개성하는 부분은 뭐고 불교가 기존의 전통 사상을 비판하고 새롭게 제시한 건 뭔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도의 전통 사상 속에서 불교가 나왔으니까. 불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 인도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인도 철학과 불교 사상 간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불교는 기존의 인도 전통 사상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교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게 2500년이 넘었는데 2500년 전의 불교와 지금의 불교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그런 변화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교에 어떻게 그 변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쭉 알아보는 시간인데 현실적으로 2번 해가지고는 중국까지 못 가는 거는 100% 확실하고요. 인도에서 그냥 어떻게 끝내야 되는데 원래 욕심은 인도의 전통 사상을 하고 베다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브라만이나 아트반 이런 이제 인도의 전통 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순수한 불교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변화한 불교들이 어떤 굵직굵직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비다마 불교로 제일 먼저 변했고 아비달마 불교를 부정하면서 초기 대승불교가 나왔고 초기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지나치게 공중심적인 사상 때문에 유식이 등장을 했고 또 유식이 보니까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제 뭡니까 중간 사상이 나왔고 저기 초기 대승불교에서 중간 사상이 나왔어요. 공을 강조하는 중간 사상이 나왔는데 중간 사상이 너무 공중심적으로 가니까 이게 좀 구름 잡는 소리 같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또 사상으로 또 불교의 모습이 좀 바뀌어. 모든 것은 일체 유심제다. 오직 유식. 유식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열애장 사상으로 또 변화를 해요. 열애장 불성이 있다. 모든 만유에는 불성이 있다 하는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불교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열애장 사상까지 다 발전하고 난 뒤에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냐면 그거 아니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 후반기의 모습도 일부 중국으로 전해졌고 초기 대승불교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것도 중국에 그때 또 경전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중간 관련된 부분들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중국에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시기마다 특징적인 모습들이 지금 우리 불교석에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교 사상의 역사, 불교 사상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실은 불교 사상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식이 왜 나왔고 유식의 특징은 뭐고 열애장 사상이 진짜 불교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 가나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선불교의 교리적인 그 근거와 실제 수행이 이것이 정확하게 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진언들 있잖아요. 뭐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이런 진언들의 기원이 어딘지 얘가 진짜 불교 고유의 것인지 왜 진언은 내용을 알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상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시죠. 이 행동이 자유로우니까 엄청 편하네. 이게 이제 장삼이잖아요, 이게 장삼. 장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옷을 입는 데에는, 이런 디자인의 옷을 입는 데는 거의 없죠. 근데 우리 스님들은 이거를 중요한 자리나 어떤 불교 관련 의식을 할 때는 입습니다. 그죠? 또 스님들은 안에 보면 이제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복이죠, 한복. 전통 복장, 복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은 안 입는데 가사를 들고 왔는데 예불 할 때나 법회 같은 거 할 때 가사를 걸치죠. 그죠? 가사는 이것은 그냥 천 쪼가리입니다. 이렇게 펼치면 그냥 큰 천이에요. 그냥 다 펼치려면 누가 한 명 나와야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뭐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제일 안에는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죠? 승복. 이름이 승복이지 한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옷의 생긴 모양새를 보면 한복이 우리 이제 저분 입고 계신 것도 좀 개량 한복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 밖에 입고 있는 이 두루 장삼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 전통이 아닙니다. 당나라 시대 도교 알죠? 도교. 당나라 시대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 뭐 100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도교의 도사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중국 영화 뭐 삼국지나 이게 그 무대가 청나라 말고 옛날 한나라나 뭐 삼국지나 그런 놀래라. 놀래라. 그런 무대 그런 무대의 중국 영화를 보면 그 신하들이 보면 이렇게 생긴 옷 입고 있잖아. 딱 이래가지고 뭐 하나 들고 탁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 옷이에요. 중국 옷. 불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스님들이 중요한 행사 때 입느냐? 불교가 중국에서 넘어올 때 얘도 같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불교 옷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사는, 이거는 그냥 인도 옷이에요, 그냥. 지금도 왜 인도 여자분들 입는 옷을 보면 그냥 천이잖아요. 큰 천이에요, 그냥. 그거를 샥 뚫뚫뚫 말아가지고 입으면 그게 이제 옷이 되는 거예요. 보면. 티베트 스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입죠. 티베트 스님들의 가사는 우리 가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입는 복식 문화와 똑같아요. 큰 천을 그냥 뚫뚫뚫 말아서 그거를 가사로 입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보면 한국, 중국, 인도 3개국이 이 안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밖이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교가 동쪽으로 전래되면서 불교를 맞이했던 중국, 그 다음에 중국 더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다시 불교가 전해졌어요. 이렇게 인도, 중국, 한국 이 세 나라의 복식이 현재 우리나라 불교 문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불교 사상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인도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면은 그 자료에 있는 게 좀 작아서 큰 걸로 조금 전에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가 여기 있죠. 여기 인도가 있습니다. 자, 요 녹색이 인도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크기가 유럽이랑 비슷합니다. 동유럽을 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럽이랑 지금 현재 인도랑 크기가 비슷하죠. 그죠? 눈으로 딱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인도에서,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 인도고,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인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한 150년 이상 식민지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 인도가 1947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할 때 인도와 파키스탄 두 개의 나라로 독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힌두교는 인도로,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생긴 나라가 요거 파키스탄. 원래 독립할 때는 파키스탄이 두 군데 있었어요. 이 상당히 크죠? 여기 방글라데시. 이거를 독립할 때 얘가 동파키스탄이었어요. 이게 파키스탄이 요거랑 합쳐서 원래 파키스탄이었는데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 10년 만에 동파키스탄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해서 별도의 나라,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 통치하던 인도는 이만큼이에요, 지금. 그죠? 요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 그러면은, 이런 인도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한 거는 이제 서구 중심의 그 제국주의가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생겨난 거고, 인도 문화권 하면 요 네팔, 부탄, 요런 나라 다 인도예요. 그 여러분들 인도 성지순례 가면 그 뭡니까? 인도 국경에서 네팔 들어가 가지고 그 부처님 열반하신 곳 그 참배하러 가잖아요. 국경에서 가깝잖아요. 보면 인도나 네팔이나 다른 게 거의 없어. 차이가 있다면 네팔이 조금 더 깨끗하죠. 조금 덜 시끄럽고 인도보다 그 차이예요. 문화가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이만큼. 이게 다 인도예요, 이게 다. 인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안에 그러면은 뭐 주가 뭐 수십 개 주가 있겠죠. 나라도 다르고 자기는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몇 개가 있냐 보면은 뭐 1632개인가 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가 30개라고 그래요.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가. 그 중에서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언어가 22개예요. 그러면 인도에는 국어가 있느냐? 없어요. 뭐 힌디어 하나로 딱 할 수가 없어. 공식 언어가 22개니까 이 말은 공식 언어가 22개니까 국어가 없다는 말이지. 쉽게 말하면. 말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 인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그 뭐 코드,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배낭여행을 갔어요. 프랑스 여기 있잖아. 아까 다시 말하지만 인도 이렇게 합친 크기나 여기 유럽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파리를 배낭여행을 갔어. 한 달 동안 파리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 와서 야 유럽은 이런 데구나 하고 유럽에 대해서 막 썰을 풉니까? 아니죠. 파리는 어떻더라?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더라? 이렇게 썰을 풀지. 근데 인도를 사람들이 겐지제강 그 유명한 데 뭡니까? 이쪽에 이제 인두스강 있고 겐지제강 여기 있는데 저기 바라나시도 가고 뭐 델리도 가고 한 인도를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인도라는 데는 말이야. 이제 내가 인도를 가보니까 이렇게 썰을 풀지. 바라나시는 말이야. 델리는 말이지. 이렇게 썰을 안 풀잖아. 그죠? 이게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도나 유럽이나 따지고 보면 비슷해요. 다민족이 많은 민족들이 있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단지 인도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정체성 때문에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 신도교라고도 말하고 뭐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게 아니죠. 나라가 다 각각 따로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인도를 하나의 코드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저는 고등학교를 이과를 나와가지고 그것이 세계사를 안 해고 소리가 안 나는데 세계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도는 아리안족이 서쪽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해 가지고 뭐 카스트 제도도 생기고 인도의 문화가 뭐 신도교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리안족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여기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 요 지방이 코카소스 지방입니다. 코카소스 지방. 여기가 이제 그 평야가 아니고 아주 이렇게 숲이 울창한 산이 크고 한 말하자면 산악지형이라 얘기해요. 코카소스 지방. 여기에서 한 기원전 4,000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이 밑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있잖아. 수메르 문명에 섰고 유프라테스 강에 섰고 막 거기가 여기잖아요. 이 양반들이 산속에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수메르 문명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여기는 저 허벌판에 뭐 사막이고 막 그런데 이쪽 이란부터 요즘 한창 시고 오른 아프가니스탄 이쪽은 산악이 아주 험준한 산악이래. 그러면요 아리안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단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정착을 해서 문명을 만들어낸 게 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일부가 또 동쪽으로 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지나가지고 지나서 인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인더스 강이 여기 있잖아. 인더스 강이 여기 있어요. 인더스 강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자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가 영어로 이제 인디아 아닙니까? 인디아. 인디아. 왜 인도가 인디아냐? 하면은 인더스강. 인더스강이 인더스가 스펠링이 써야 되는데 귀찮다. H INDUS예요. 인두스. 정확하게 소리 나는 데를 보면 인두스예요. 인두스. 근데 원래는 앞에 S가 붙어가지고 찐두스라고 발음을 했대요. 옛날에는 S. 근데 이 S가 이쪽 이란 이쪽에서는 처음에 오는 S자를 무음 처리하면서 쓸 때는 H로 썼대요. 그럼 S를 H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HINDUS. 마지막에 S자를 빼면 뭐가 됩니까? 힌두. 힌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인더스라는 말도, 인디아, 인두스라는 말도, 요 인더스 강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쪽 사람들이 말을 한 게 나중에 인디아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도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 그런데 요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왔냐? 아리안족이 아닙니다. 서쪽으로도 갔어요. 요 로마 쪽, 그리스 쪽 이쪽으로도 갔어요. 먼저 기원전 한 1500년 전, 2000년 전에 이동을 했겠죠. 그러고 뒤늦게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 아리안족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독일 이쪽에 있는 게르만족이에요.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 고고학적으로 맞냐고 따지고 물으면 저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 못하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코카서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는 가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후로 왜 못 갔냐 하면 여기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딱 맞고 있죠. 이쪽은 바다예요. 더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약간의 틈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정글 밀림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쪽은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도 갔어. 그래서 이 위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유럽 오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알파벳 문화권에 있는 영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등등이 뿌리가 따지고 보면 인도의 그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하고 유럽의 그 각 나라의 언어하고 어원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 부분이 일치를 하더라.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어디냐?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중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쪽하고 좀 뭔가 말이 구조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원이 이쪽에서 온 사람들일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적으로 보면
인도 사람들은 위치상으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놓고 보면 이 좀 가운데 대략 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인도, 유럽, 요 방대한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이쪽하고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쪽 중국하고는 문화적으로 중국 이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면. 그걸 어원을 따져보면 쓰는 말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 인도 사람들은 생긴 것부터 이쪽 우리 황인종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쪽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마찬가지. 숨기는 신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아수라 백작 할 때, 아수라가 불교 신이 아닙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교에서 만든 신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는 신이 없어요. 아예 그냥. 뒤에 이제 힌두교에 있는 신들을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와서 쓴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수라는 그러면 힌두교 내지는 그 이전에 우리 경전 보면 이제 바라문교라고 말하죠. 고대 힌두교. 바라문교 고유의 신이냐? 아니에요. 아수라는 요쪽,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인도까지 오기 전에 요쪽 지금의 이란 요쪽에 과거에 이제 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어요. 불을 숨기는 배화교라고. 그 조로아스터의 그 신이 그 뭡니까? 그 시기 니체가 쓴 책이 있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의 교주라. 거기에서 숨기는 신이에요. 그 자라투스트라의 원래 발음이 아후라래요. 아후라. 아까 우리가 인더스 발음할 때 SINDUS인데 S가 이란 쪽으로 가면서 H로 바뀌어서 내가 힌두스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수라도 원래는 아후라였는데 ASURA잖아. 근데 원래 이게 S가 아니고 H였다 이거지. 아후라. 아후라가 뭐냐? 자라스트라의 옛날 이름이 아후라다. 그러니까 신도, 아리안족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이게 문화적으로도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선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요즘 한참 시끄러운 데잖아. 아프가니스탄. 이제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카불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탈레반이 어떤 스포츠 경기를 주최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평화롭다. 이제는 우리는 뭐 전쟁, 혼란 다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 이런 이제 과시형으로 스포츠 경기를 탈레반이 했어요. 근데 무슨 경기를 했냐? 크리켓 경기를 했습니다. 크리켓이라는 것은 영국 애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크리켓 경기. 그래서 지구상에서 크리켓을 하는 나라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 인도, 호주,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도하고도 아무 관련 없잖아,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뭐 탈레반 해사코, 막 IS 해사코, 막 시아파 해사코, 인도하고는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애들이 열광하는 게 크리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영국이 식민지 시절에 인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탈레반 애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이제 평화를 찾았다고 대외 가시형으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크리켓 경기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만큼 크리켓 경기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대중적인 스포츠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화적으로 아프가니스탄도 거의 인도권이다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문화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금 여기 뭐 판지시르 계곡에서 뭐 저항군이 싸우고 어쩌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도 거의 인도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 생각을 떠나서 한쪽 끝에는 뭐 IS 같은 애들부터 반대쪽 끝에는 뭐 하여튼 뭐 저런 뭐 요가하는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는 나라가 인도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장 한 장 넘어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리안족이 그 무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뒤에 이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인도 국기예요. 인도 국기. 인도 국기. 국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수레바퀴. 우리 이거 맨날 보는 거잖아요. 전련성황 할 때 그겁니다. 부처님이 법륜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리안족에게 있어서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요거를 보면 이게 배너에 나오는 거예요. 배너 영화. 어디갔냐, 이거. 배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로마. 이 마차 있잖아요, 이 마차. 이렇게 생긴 마차. 앞에서 말이 끌고, 여기 이제 마부하고, 원래는 이제, 이거는 지금 경계한다고 저런 거고, 실제 전쟁을 할 때는 마부가 있고, 마부하고, 또 나머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발명한 게 요거요. 수레바퀴. 요 살이 있는 수레바퀴. 요거. 살이 있는 바퀴를 아리안족이 발명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의 전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전차가 이 살이 있는 수레바퀴가 있는 전차를 보유한 부대하고 저런 게 없는 부대하고 싸움을 하면 어느 부대가 이기겠어? 당연히 아리안족이 다른 종족을 그냥 개박살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거는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레바퀴 상징이 아리안족가 지금 현재 인도 사람들에게는 불교에서 뭐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기 한가운데 넣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지. 아리안족의 하나의 그 상징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옆에 이건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던 거죠, 이거. 여기 뭡니까? 무슨 왕의 속주죠, 이게? 그거잖아, 이게. 뭡니까? 아쇼카 왕의 속주 아닙니까? 원래 이제 발굴됐을 때 위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위에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의 그 엠블럼, 국장, 인도의 엠블럼이 뭐냐 하면 옆에 보는 요겁니다. 요거. 요 수레바퀴 없이 요거만 있는 게 인도라는 나라의 엠블럼이에요. 인도라는 나라의.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레바퀴라는 것이 인도 문화에서는 엄청난 중요성을 그러니까 아리안족 자기 자신을 다른 종족과 구별하는 큰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레바퀴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치자. 이거는 지금 로마 사람들도 이런 걸 썼고 다 이게 이제 저 아리안족들이 이제 만든 거죠. 이집트 그 벽화를 봐도 이렇게 생긴 전차가 나옵니다. 이집트 벽화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것이 과거에 기원전 뭐
1500년, 1000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무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히틀러 뜻이 나치의 문양이잖아요. 이게 나치 문양인데 이게 그 우리 불교에서도 이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 사람들이 왼쪽으로 돌면 나치 문양이고 뭐 오른쪽으로 돌면 만자고 그러는데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아리안족들이 어떤 뭡니까 윤회를 상징하는 어떤 뭐 풍요, 행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나치 애들이 이걸 썼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게르만족도 따지고 보면 이제 아리안족인데 그리스나 로마나 이쪽 그리스 로마 문명을 먼저 만든 친구들도 이제 그 친구들도 코카서스 지방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인데 얘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문명을 만들고 있었는데 게르만족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무리들은 뒤에 온 거예요. 야만인이죠. 그리스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보기에 어쨌든 우리 독일 민족의 최고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독일 제국, 게르만 제국을 이제 딱 세워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근데 기존까지는 게르만족은 좀 하열한 민족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거를 직접 그렸다는 썰도 있고 히틀러 밑에 있는 뭐 루벤슨가 무엇인가 학자가 이거를 채택을 했다는 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히틀러가 생각을 이게 나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족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 요거단 말이야. 만자.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스와스티카, 길상, 만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쓰자.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더 먼저 생겼고 더 위대한 아리안족의 그 핏줄을, 그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만자를 가져와서 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스 로마는 그 문화 전통보다 기존의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 로만 전통보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더 아리안족의 전통과 정신을 더 뼛속 깊이 가지고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만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만큼 그 인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이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하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나라고 많은 민족들이 있고 문화도 다양하다. 그래서 인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단지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문화, 뭐 정치, 경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부분과 관련된 생각이 어떠한가? 사상. 우리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이제 인도만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문화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노란 거는 뭐 다 인도고,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 해서 이렇게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다 포함한 이만큼이 다 문화적으로는 뭐 인도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인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를 이해하는데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카레와 마살라. 카레는 우리 뭔지 다 알죠. 우리 맨날 먹는 카레.
강황가루 갈아가지고 감자 넣고 당근 넣고 양파 넣고 돼지고기도 좀 넣고 해서 푹 끓인 게 이제 카레 아닙니까? 이 카레가 인도에서 아직 원래 카레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식민지를 만들어서 인도에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향신료 같은 걸 갖다가 이런 향신료 같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막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도 빵 있잖아. 그 뭐라고 그러지? 단인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있잖아. 그 뭡니까? 누룩 안 넣은 빵. 고기에다가 찍어 먹기도 하고, 이제 밥에다가 이거를 이제 소스를 부어 먹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맞아. 그렇지. 단이 아니고 그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면 많이 먹잖아. 그 지겹도록 먹잖아요. 그렇게 막 먹어. 근데 이제 향신료가 다른 것들은 자기들하고 잘 안 맞고, 이 남인도 쪽에 가니까 강황가루를 갈아서 만든 소스는 자기들이 먹기도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남인도 여기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커리라는 말이 남인도에서 소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강황가루로 만든 소스가 먹을만 하더라. 그 소스라는 말을, 커리라는 말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영국에 카레가 아니고 커리라는 요리가 영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국이 해군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전투식량으로 커리를 먹고 막 그랬겠죠. 근데 마침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해군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된 해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뭐 배도 만들어야 되지만 근대화된 해군 수병들도 막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해병들을 일본 사이에 한참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해군이 되면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만 되면 평소에는 1년 가도 구경하기 힘든 흰 쌀밥을 준다더라. 실제로 흰 쌀밥을 줬어요. 해군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군함을 타고 나가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군에서 밥만 준 거야, 흰밥. 반찬은 네가 알아서 챙겨와라. 근데 가난한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흰쌀밥 준다니까 그거 하나 듣고 왔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군들이 흰쌀밥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몇 달 동안 나가 있잖아요. 군함을 타고. 흰쌀밥만 먹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야. 각기병 이런 거. 전투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맨날 병 걸려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대요. 근데 영국의 해군들을 보니까 건강한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커리라고 하는 거를 영국 해군들이 먹는데 자기들도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해군의 전투식량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 야채도 들어가고 각기병이 그거잖아요. 야채를 못 먹어. 비타민 부족. 그다음에 뭐 고기를 넣는지 안 넣는지 뭐 하여튼 뭐 고기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맛도 있고. 그래서 커리를 일본 해군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전투식량으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카레가 된 거예요. 카레는 일본 음식이죠. 인도에는 저런 거 없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마살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지역마다 넣는 게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식당마다 다르고 시어머니 하는 법 다르고 며느리 하는 법 다르고 천차만별이래. 그런데
이것에서 어떤 그 하나의 한 부분만 떼와가지고 이것이 영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면서 카레라고 하는 인도 음식이라고 하는데 전혀 인도 음식이 아닌 이상한 인도 음식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인도라는 나라를 접할 때 범하기가 쉽다. 그냥 카레는 일본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마치 그 돈가스와 커틀렛이 포크 커틀렛인가가 완전히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요가와 이 요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 저번에 뭐 제가 칠성제일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가는 말 그대로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했던 게 요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이거는 이제 실제 요가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요가 수행자들이 자세는 비슷한데 분위기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이쪽이랑 이쪽이랑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보면. 요가가 원래 이게 요가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타 요가라고 해서 본격적인 명상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신체적인 조절을 하는 거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근데 이 요가하고 이 요가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하겠어? 이름만 같지. 이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인도라는 나라를 이것만 보고 요가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이어트, 체력 단련, 몸매 유지. 이쪽은 어떤 요가라는 수행을 통해서 브라만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지. 브라만과 하나 되는 하나의 수행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인도 문화는 무조건 다 수행하고 정신적이고 막 초월적이고 그런 것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의 수행자들이 뭘 막 피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시시예요, 하시시. 마약이에요, 마약. 인도의 배낭여행 간 친구들이 하시시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저런 인도 수행 전통에 대한 게 많이 알려져서 덜한데 그 이제 처음 막 갔을 때만 해도 뭐 저기 히피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이제 저 수행자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이거를 막 이제 하시시 이걸 막 피는 거지. 그걸 왜 하냐면 인도 수행에서는 중요한 게 이 차별적이고 변화무쌍하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에서 나온 거야. 그 무엇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은 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는 그런 거는 힘들겠지. 뭔가 초월적 상태가 돼야 되겠지. 초월적 상태가 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뿅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저는 하시시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도 밖에서는 접하기 힘든 모습이지.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그겁니다. 저 홀리 축제인가? 이거는 저쪽 인도 북부 라자스탄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뒤에도 있나? 없네. 이게 이제 보면은 왜 인도 축제 중에 그 색깔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염료들 막 뿌리는 그런 축제인데 이거를 할 때 사람들이 거의 그냥 이 축제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이거 뭐 이런 환각 성질 있는 것들을 먹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할 때는 그동안 인도 사회가 남아 중심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여자들이 남자를 막 패요. 요 축제하는 기간 동안은 확 패.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분이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어요. 엄마, 맨정신으로 먹고 싶나요? 이거 딱 봐도 맨정신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단 환각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뭔가 하나를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된 생각이 그 핵심이 뭐냐. 그리고 핵심은 불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힌두교라고 말하는 것, 우리 불교로 치면 경전, 힌두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베다에서 시작이 됐어요. 베다가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막 그럽니다. 뭐 리그 베다, 뭐 아슈르 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먼저 나왔고 베다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좀 보면 뭐라 그럴까 이 어떤 시 내지는 뭐 노래 그런 거예요. 베다는 그런 거고 그 뒤에 이제 베다가 나온 게 기원전 한 1500년에서 500년 사이 더 이제 땡겨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원전 한 800년까지 이제 베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불교로 치면은 개송 같은 거죠. 긴 개송. 그리고 그 뒤에 그 베다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탐구하는 일종의 좀 베다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우파니샤드가 각 베다마다 그 뒤에 붙어집니다. 베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 이거다라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베다도 이거 한 것만 보면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베다도 수백 가지가 있고 지금도 만들어진답니다. 어쨌든 인도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다를 알아야 된다. 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가, 우리로 치면 개송 그런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다. 운문. 일단은 베다는 그런 거. 그거를 언제 하느냐?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시조업들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없는 것이 베다의 내용이다. 제사를 지낼 때 없는 것이 베다의 내용이다.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의 그 만트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진언이라고 그러지. 일반적인 이제 불교 밖에서는 주술이라고 그러지. 예를 들면은 뭐 옴마니 반명,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바 이런 거 이게 불교 고유의 그냥 아닙니다. 베다에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왜냐하면 부처님이 바라문들은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형식만 따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을 했으니까 당신이 당신 힘으로 베다를 읊으면 안 되지. 모순이 되는 거지. 어쨌든 베다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사. 제사라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베다 시대는. 베다 시대라 하면 기원전 한 1500년에서 500년 사이인데 더 멀리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800, 기원전 2000년에서 한 800년 사이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가 기원전 한 500년 정도거든요. 그때 당시가 인도가 중국으로 치면 제자백가 시대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베다의 권위를 부정을 하는 거지.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그거 아니다. 중국에서 마치 제자백개가 등장해가지고 내 말이 옳다고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것처럼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베다의 권위를 부정을 하고 내 말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 자이나교에서는 320 그 학파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320개가 있다고 그러고 불교 경전에서는 23개라고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육사외도 경전에 나오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베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허례허식이다. 그거는 다 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다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후대의 우파니샤드 시대에 왜 베다의 권위를 부정을 했는가? 부정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다의 내용을 알아야 돼. 또 베다의 내용 속에 윤회의 단초, 카르마, 업의 단초, 다르마, 법, 진리의 단초가 사실은 베다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지. 거기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거기에 단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인도 사람이 머릿속에 쫙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베다 시대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업도 그렇고 카르마 사상, 이게 윤회나 카르마나 다르마 이런 것들은 인도 사상이 고유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베다 시대에 단초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또 베다 시대, 베다의 핵심은 제사다. 그러면 제사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겁니다. 선신과 악신이 하늘나라에서 싸우는데 지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선신과 악신이 막 싸우는데 선신이 이겨야 돼요. 선신이 이기면은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식으로 말 이런 그 자연의 섭리 있잖아요. 우주의 순환의 섭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선신이 지고 악신이 이기면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펴.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떠. 이게 이런 우주의 섭리가 정지하는 거예요. 곧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타라고 그랬어요. 모타 앞에 아자라는 A를 붙여서 그 죽음을 부정하는 부정의 의미 A를 붙이면 그게 아모타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뭡니까? 극락왕생에서 그 서방정토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선신하고 악신이 싸우는데 선신이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서 그 우리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선신한테 보급품을 보내야 돼. 보급품을 어떻게 보내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딱 공약물을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물이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선신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악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우주가 기본 섭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라고 아리안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제사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우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은 비가 올 때 비가 와서 생명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리안족들의 생각은 순환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신이 이기면 우리에게 비를 내려. 그럼 그 비를 맞고 땅에 작물이 이제 딱 자라겠죠. 작물이 자라면 가축들이 그 작물을 먹겠죠. 뭐 벼든 뭐든 풀이든 가축들이 그걸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소나 뭐 닭이나 이런 가축들을 또 사람들이 섭취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위에 이제 하늘나라에는 선신들에게 공양물을 올리죠. 그러면 선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또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내리죠. 이게 서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들은 무조건 공양을 올리고 제사만 지내고 갖다 바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관계, 서로 순환하는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고 아리안족들은 옛날부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윤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다. 공약물을 바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바쳤겠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였다 그럽니다. 소마. 소마가 경전에서 보면 술이라고 보통 나와. 술. 그래서 선신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선신이 인드라예요. 제석천,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제석천은 불교의 고유한 신이 아니잖아요. 원래 힌두교의 신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신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잘 나가니까 제석천이 하는 일은 보디가드밖에 못 하는 거지. 근데 힌두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인드라가 싸움을 제일 잘해. 그래서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인드라가 뭘 먹으면 힘이 팍 생기냐면 소마를 먹으면 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긴데 그 마치 누굽니까? 뽀빠이가 비실비실하다가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팍 나는 것처럼 인드라가 소마를 먹으면 안 그래도 싸움 잘하는데 일당백으로 다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꼭 필요한 게 소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기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소마 이 액체 같은 거를 부어서 연기를 올려 보내는 겁니다. 소마가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뭐 에페드라. 이게 일종의 갈대 같은 거래요. 갈대 같은 거에서 나온 어떤 뭐 즙 같은 거랍니다. 이런 썰도 있고 소마가 내지는 독버섯에서 채취한 거라는 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소마가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환각작용을 하는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술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마약 같은 거죠. 마약.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마약 같은 거예요. 그거를 먹고 인드라가 일당백이 돼가지고 아수라 악신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그 표현이 그런데 어떤 환각작용하는 것에 대한 그 비중이 이미 베다 시대부터 인도에는 제사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소마를 공약물로만 바치기만 했냐? 아니겠죠.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도 소마를 먹어요. 그래서 왜냐? 환각 상태에서 초월적인 상태에서 그 이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늘하고 막 합일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뭐 약을 하는 게 딱 있던 뭐 말초신경에 뭐 성적혈압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저런 환각작용을 중시한 거는 뭐 좋게 말하면은 정신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수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하시시 같은 거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축제 같은 거 할 때 축제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환각 상태에서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전통 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의 기본 구조는 하늘과 인간은, 신과 인간은 서로 도와주는 사이다. 순환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이 아리안들 초기 아리안들 사고 속에 있었다라는 걸 첫 번째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했죠. 이 어떤 그 순환적인 구조다. 그럼 이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고 소가 뭐 살을 찌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이 비를 내리게 하고 풀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고 신들로 하여금 선신의 악신을 이기게 하는 어떤 힘이 있을 거다. 그거를 이제 넣었다라고. 요거 이제 책을 보면
제가 이 이제 인도 사상사를 정리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입문용 텍스트가 없어요. 이쪽에 보니까. 어려운 책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 텍스트를 정하고 싶어도 만만한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짬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르타라고 발음하고, 어떤 데는 리타라고 발음하고, 어떤 데는 리따라고 적어놓고, 이건 뭐 완전 개판오분제네요. 어쨌든, 이런 뭔가 이 우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것이 이렇게 순환하는 힘이 있다. 그게 뭐냐? 리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제사는 르따에 상응해서 이게 중요해요. 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한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오늘 몇 시에 태양이 뜨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태양이 뜨기 전에 내가 이제 바라문이야. 제사 지내는. 그러면 태양이 뜨기 전에 태양을 뜨게 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의 단을 마련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가운데 뭐 노란 뭐 예를 들면 구리로 만든 동그란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면 동서로 한 30cm 정도 쫙 움직인다. 그러면 태양이 뜨게 돼 있어. 제사 이 장, 제사를 지는 장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이 우주에 반영이 된다. 그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오늘 태양을 뜨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제사를 지내면 태양이 뜨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제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근원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지? 지금 해가 떠야 될 텐데 해를 못 뜨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다르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법. 이게 이제 존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규범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르따가 이 사회에 적용된 것, 뭔가 어떤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이 사회에 적용된 게 달마다 이거지. 일종의 규범, 우리가 인간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범,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베다시의 아리안들에게는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쭉 나오죠. 르따에 상응해서 노래와 기도, 봉헌과 예배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힘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관장하며 만트라를 외우는 브라마는 제사의 힘으로 우주를 통제한다. 라고 그때 당시에 그 바라문들을 비롯한 아리안족들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사 지낼 때 이제 만트라를 막 배우는 거예요. 마모카 바이로 차나마기 이걸 이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싶다. 라고 이제 누군가가 내가 바라문인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 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를 지내주세요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후대의 그 수행자들이 바라문교를 비판한 거야. 예를 들면 그 동작 하나, 국자를 저을 때는 왼쪽으로 몇 번을 젓고, 뭐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국자 그 저을 때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왼쪽으로 몇 걸음 가서 뭘 어떤 진언을 외우고, 다시 뭐 뒤로 돌아서 몇 걸음 가서 무슨 진언,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라문이지. 바라문 외에는 그걸 알면 안 돼. 그죠?
오직 제사를 지내는 바라문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복잡한 지식들을 바라문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브라만이 제사를 통해서 브라만이 이 우주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매니퓰레이션,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손쉬운 생각인데 요 제사를 지내는 장 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후대에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내용도 이제 첨가가 됐다고 그래요.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제사를 지내면 내가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죽는 거야,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나 바라문 교의 이 믿음이 절대적이겠죠. 그러면 죽음의 대상이 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를 죽이는 제사를 지냈다. 그럼 나는 저 인간이 지정한 시간에 죽게 돼 있어. 그럼 그 전에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죽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베다 시대에는 제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고 모든 사고의 핵심, 생활의 핵심, 문화의 핵심에는 제사가 있었다. 제사가 이 우주를 통제한다. 이 사회를 통제한다. 라고 하는 게 베다 시대의 아리안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좀 업보하고 좀 뭔가 좀 업부의 단초가 보이죠.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면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뭡니까? 법구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행자끼리 막 싸움을 해가지고 한 수행자가 상대방 수행자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어. 그래서 내일 해가 뜰 때 너의 목이 날아가리라. 뭐 이런 저주를 하고 실제로 그런 저주를 담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수행자인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일 태양이 뜨면 저 사람이 목이 떨어져서 죽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게 또 제사를 지냈어. 해가 뜨지 못하게 하는 제사를. 그래서 해가 안 뜨니까 온 나라가 깜깜해지잖아요. 낮이 돼도. 그 며칠 밤낮 동안 세상이 깜깜하니까 임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제 아주 그 임금의 신하 중에 뛰어난 신하가 이것은 필시 어떤 수행자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린 것 같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뭐 어떤 편법을 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그 베다 시대의 제사에 대한 맥락을 모르고 그 경전을 볼 때 하고 이 맥락을 알고 볼 때 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이게 모르고 볼 때는 뭐 그렇구나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지. 어쨌든 베다 시대에는 제사가 핵심이다. 제사를 할 때 한 행동 그대로 현실 세계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사제들, 바라문들이 브라흐나 바라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베다 시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 제사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권력이 좌우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베다 시대 사람들은 먼저 제사를 지내겠죠. 저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사를 지내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거야.
장군을 누구를 보내라, 뭐 언제 공격을 해라. 그거를 결국은 이 브라만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좌우되니까. 그래서 베다 시대의 권력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권력이 있고, 그 내용은 오직 소수에게만 전수가 됐겠지.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제사에 내 진언이 있다고 치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아이를 현실에서 놓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산스크리트는 그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 구두로 전해졌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구두로 전할 때, 자, 잘 들어. 애를 놓으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알았지? 근데 얘가 들을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들은 거야. 그러면 이게 구술로 전해받은 사람이 잘못 들은 거잖아요. 문자가 없어서 띄어쓰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전해받은 사람이 이제 아이를 놓게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이 제사가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못하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얘가 듣기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듣고 그대로 하면 이 제사는 효력이 발휘가 안 돼. 그러면은 전수를 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전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대로 전수를 해야 돼.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게 기원전 1500년 전이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텍스트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3000년 갈 것도 없습니다. 신라 시대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구전 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없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인도에서는 가능해요. 왜냐?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으니까. 제사에 쓰는 말은 틀리면 안 되니까. 액센트마저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액센트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 그래서 인도에서는 제왕이 익혀야 될,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익혀야 될 학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법학이에요. 문법학. 그 다음에 운율학. 뭔 이야기냐면 외울 때, 글자를 외울 때 뭐 이거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외우면은 전수를 잘못하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법. 그래서 뭐 그랬대요. 그 하나의 전체 뭐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때 앞에서 외우고 신묘장구 이렇게 외우고 거꾸로 또 외우는 거예요. 역순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한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바라문들. 역순으로 외우고 홀수만 외우고 짝수만 외우고 그렇게 외운대요. 그렇게 외워야지만이 정확하게 전수가 된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라 고구려 백제할 때 신라라고 구술을 했어. 근데 이거를 원래는 신라인데 덕제는 실라로 들리니까 들은 친구는 신라로 듣고 이거를 밑에 전달할 때 신라로 전달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로 말하고 거꾸로 라신으로 말하고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라구나. 근데 이거를 신라로도 외우고 라신으로도 외우는 걸 안 하고 신라로만 외우면 언젠가 내려가면 신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열로 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뭐 문법학, 운율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말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치는 데가 인도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가가 그대로 결과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베다 시대의 인도인들에게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업이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업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업은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과보가 반드시 따른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잖아요. 이 인과응보가 왜 베다 시대에 저런 제사에서 나왔느냐. 아까 말했듯이 제사를 지낼 때 행위 하나하나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이 제사를 내가 어떻게 지내냐. 이 행위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업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베다 시대에는 이것이 일상생활에 다 적용된 게 아니고 언제만 제사를 지낼 때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니까 그죠? 애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저 나라를 멸망시켜 주세요.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를 지낼 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난다. 이게 업보에 대한 개념이 인도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혜라는 것도 뭐냐?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 세상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면 통제를 못해. 제사를 내가 정확하게 지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에는 아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에서 하는 행위가 세상을 결정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구체적인 지식을 알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전통이 인도 사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헬레나 문명, 뭐 유대 전통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 믿음. 여호와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인도 전통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느냐? 잘못 알면 그르친다. 잘못 아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지? 무지. 무지가 무명이잖아.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엉뚱하게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서 헤맨다. 해탈은 다른 게 아니죠. 잘못 아는 거를 깨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게 해탈이다. 이게 인도의 불교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인도 사상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왜 불교에서 지혜를 강조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회 문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이제 물론 아까 말 선신하고 악신이 싸우고 이게 기본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를, 조상들한테도 제사를 지냈답니다. 조상들한테도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이 죽으면, 먼저, 저승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데, 제가 책들을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에는 저승 같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저승으로 가요. 그래서 5대까지는 거기서 머물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 세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자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고고자 할아버지까지 저승에 있어요. 죽어서. 여기서 제사를 받아. 5대의 사람들은 제사를 받아. 여기서 있다가 내가 제일 밑에서부터 뭡니까? 한 단계씩 착 올라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이제 새로 신입이 들어오면 나는 이제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바르가라고 하는 나오죠.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번 죽는 거지. 저승으로 가는 거 1번, 저승에서 스바르가로 가는 거 1번.
이게 보면은 그 픽처스 미국의 애니메이션 만든 회사 있잖아요. 토이스토리 만든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 중에 코코라는 가 있어요. 코코 영화의 기본 뼈대가 저겁니다. 그 영화의 기본 뼈대가 요거예요. 요거. 거기는 보면 죽은 영혼들이 이 지상세계에서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 그죠? 같이 사는데 단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일 뿐인데 이 지상세계에서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영혼은 이제 뭡니까? 거기에서는 어디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언제 이 인간 세상을 떠나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완전히 기억에서 잊혀질 때 그러면 이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때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잊혀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잘 되더라 그런 하여튼 코코라는 만화 영화가 이 생각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중간 정거장이 있죠. 저승 비슷한 데서 5대에 걸쳐서 있다가 거기서 때가 되면 진짜 하늘나라로 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처음 이야기했지 렀다 이야기했죠. 아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순환적인 구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그럼 여기서 저승에 가면 내가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 가면 그럼 제사를 안 지내나? 저승에 가도 제사를 지내. 그러면 저승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늘나라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계속 이제 계속 무한 궤도 속에 빠지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이제, 베다에 보면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들이 달에서 사는데, 달이 보름달이 차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근데 이게 초승달이 되면 달이 비좁아지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비가 돼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윤회로 발전한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돌아와. 그죠? 죽으면 갔다가 또 돌아와. 이게 이제 윤회한다는 생각으로 발달한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조되는 것도 제사를 안 지내면 내만 하늘나라로 못 가는 게 아니고 5대까지가 저승이 머무르니까 내 위에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다 하늘나라로 못 가는 거야. 내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못 놓으면은 내만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도 다 못 가. 그러니까 아들을 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인도 사회에서 윤회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맥락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제사를 통해서 이 세계와 우주를 통제를 한다라는 게 베다 시대 인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했고 업보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고 윤회의 개념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잘 먹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도 사회가 막 발전을 하면서 기원전 한 8세기 그때쯤 되면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좀 작은 촌락이었죠. 그 촌락에서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 이 촌락이 다 굴러갔어. 근데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뭐 마가다국에 뭐 사위성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대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게 제사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촌락에서는 제사장의 권한이 전부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 크샤트리아, 무사기구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상공업에 종사하는 우리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거사들, 그죠? 그런 양반들이 힘이 커지니까 제사의 중요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왜 이런 제사를 지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윤회를 할까? 윤회를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내 말이 맞다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우파니샤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베다 시대의 주된 관심은 앞에도 말했죠. 이 자연의 운행,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 세상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굴러가는가? 내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요 세상의 운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여기가 주된 관심이었는데 우파니샤드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윤회를 하는 걸까? 윤회의 주체가 뭘까? 뭔가가 이렇게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근원적인 힘은 자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뭐 아트만, 브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차원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자연의 질서와 운행보다는 인간 내면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트만인가? 내가 브라만인가? 윤회라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 인간 내면의 문제에 천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대부분 인도 철학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윤회라든가 뭐 업이라든가 이런 뭐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왜 인도 사상사에 등장을 하고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바로 그냥 이게 나와. 그럼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인도에서는 하필이면 윤회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할까? 이런 의문을 아무리 가져도 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대, 부처님 당시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인도 사회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좀 큰 나라들이 뭐 마가다국이나 또 뭡니까 코살라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되면 우파니샤드 좀 철학적인 탐구가 인도 사회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않아? 1시간 반을 했는데.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 사상사를 한번 꼭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좀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불교 교리를 어느 정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불교 사상사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불교에서 유식이 차지하는 위치, 불교에서 초기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 불교에서 공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불교에서 여기 말하는 이런 브라흐만이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힌두교, 인도 전통의 핵심 개념이 불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웅전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법성계. 법성계의 내용을 요 브라흐만이나 아트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냥 그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불교, 그러니까 스님이 지었으니까, 의상제사라는 스님이 지었으니까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도의 핵심적인 인도 사상의 개념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불교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 고유의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팔정도, 12연기,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부처님이 좋게 말해서 개성적으로 이거를 수용해서 개성 발전시킨 거지. 그리고 불교가 인류 역사에서 기여한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러한 인도의 정신사, 인도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쪽에 전파하는데 불교의 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힌두교는 인도 밖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희한합니다, 그게. 이슬람교는 저기 티니지나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도 믿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밑에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에, 인도네시아, 이런 동양 사람들도, 아시아 계통 사람들도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만 믿어. 인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힌두교는. 그런데 그런 그 인도 사상의 정신이 불교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사실은 인도의 고유한 어떤 사상이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제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인도의 뛰어난 수행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 뛰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퍼진 거고, 너무 뛰어나니까 신격화된 거지. 인도 전통 속에서 탄생한 수행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거는 불교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열애장 사상은 뭡니까, 브라만 개념하고 아주 흡사하단 말이에요. 아트만 개념하고. 성가기감에서 말하는 한 물건 해석하는 거 저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버릴 거냐?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고, 현재 불교를 이루는 하나의 그 초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위에서 우리 오늘의 불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교가 아니다고 해서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불교가 아니라고 다 배척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교 사상사, 이 인도의 그 사상 전통에서부터 시작하는 불교 사상사를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불교가, 이것이 불교가 힌두교 같이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폐쇄적인 인도의 사상 문화 전통을 불교가 좀 이렇게 범용화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불교는 인도의 그 문화 전통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교리화시켜서 그것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복장이라든가 가시실을 피우면서 요가를 한다든가 수영을 할 때는 그냥 옷을 다 벗죠. 아까 사진 봤잖아요. 옷 다 벗고 그냥 반츠 비슷한 것만 입고 온몸에 이런 인도 고유한 문화 같은 거는 제끼고 그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면은 중국 문화, 중국의 풍속에 맞게 그 키워드를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이다, 무이다 이런 도교적인 표현을 막 써가면서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사상 전통을 좀 글로벌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보면은 인도의 복장과 고대 중국의 복장과 한국의 전통적인 복장의 옷을 동시에 다 입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힘이 불교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핵심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시대를 가든지 거기에 잘 융합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떤 인도의 사상 전통을 세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 불교가 유교, 도교랑 섞여서 유불선 짬뽕이 됐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수행 전통은 그대로 지키고 있고 종교로서의 어떤 신앙 생활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전파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문제가 있죠. 뭔 이야기냐면 아까 그 요가 봤잖아요. 불교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일종의 그 그냥 명상 수련.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수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거세가 되고 내가 이 참 척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좀 정신적으로 좀 심신을 좀 쉬고 싶다. 그런 측면만 조금씩 갖고 와서 지금 특히 미국이나 유럽 저런 데 불교가 막 전파되고 있어요. 또 불교라는 이름도 잘 안 써. 그냥 명상센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교리로서의 불교와 하나의 수행 테크닉으로서의 불교가 다 이렇게 해체가 돼요. 불교를 해체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지금 서쪽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죠. 명상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정심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이렇게 그거는 지금 하고 있죠. 뭡니까? 단층반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자리가 잡히면 요가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역수입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대세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누가 저리 오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의 모습 그런 거잖아요. 요가, 뭐 그림 그리는 거, 템플 스테이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역수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좀 불교가 좀 저변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 사상사는 참 중요하고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쫙 한번 시간을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파니샤드부터 해서 우파니샤드 시대의 그 아트만, 브라흐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불교만의 특징, 초기 불교 안에 순수한 특징이 뭔가 그것까지 하면 다음 시간 다 하지 않을까. 잘하면 아비달마 불교까지 가면 더 좋고 아비달마 불교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많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초기 대성 불교나 중간 학파 사실 중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 다음에 유식,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전개된 것인가 동시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다 우리 요 동아시아적 불교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뭐 초기 대성 불교의 공사상이 초기에 좀 있다가 사라졌냐 그게 아닙니다. 반야신경 그대로 있고 뭐 유식의 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아비달마 불교까지 한번 우리가 진도를 내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